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5월 14일 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시즌2가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총선 이후 재개된 민생토론회 주제는 노동약자로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약자들을 위한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배달 종사자들의 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재차 반박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의대생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의대 학사 운영 유연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도 의결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총선 이후에 잠시 쉬었다가 재개된 25번째 토론회 주제는 바로 노동약자였는데요.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법률 제정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물건을 전달하는 배달 노동자들은 도로 위가 작업장인 만큼 늘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 위 무법자라고 하는 음주운전, 과속, 난폭 운전하시는 분들로 인한 저희들의 피해 더 크다라고 사망사고나 중상 이런 것들은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저희가 더 많이 다치고 사고가 더 크게 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무리 저희가 조심을 하고 다녀도 도로 위에서는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거죠.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털어놓을 곳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라이더들은 각자 활동을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하소연을 그럴 수 있는 공간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디에 뭐가 있다는 그런 것 자체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부가 이러한 배달 노동자를 포함한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등 우리 사회 노동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섭니다. 총선 이후 열린 첫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엔 미조직 근로자들을 위한 공제회와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또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도 해당 법의 틀 안에서 만들어지고 미조직 근로자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도 다음 달 10일 출범합니다. 특히 미조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노동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하소연할 곳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지난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부의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현장과 소통하면서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잘 챙기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노동법원 설치를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관계부처에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네, 이번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약자들의 권익 증진도 약속했는데요. 노동약자들을 위한 복지 지원을 늘리는 한편 특히 배달 종사자들의 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대리기사와 배달 종사자, 계약직 근로자 등 노동약자들이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을 위한 복지 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청 기업이 영세 협력사를 위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면 정부가 매칭해 함께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 지원 사업과 영세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공동 근로복지 기금 조성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배달 종사자들의 보험 가입 부담도 덜어줍니다. 민간보험의 이륜차 운송용 보험료는 평균 178만 원으로 금액 부담이 커 가입률이 40%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배달 서비스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서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확충하고 악성 임금 체불에도 적극 대응합니다. 윤 대통령은 고액 상습 체벌 사업주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민생토론회 시즌2가 시작됐는데요. 취재기자와 뉴스룸을 연결해서 이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혜진 기자, 지금 민생토론회가 얼마 만에 다시 열린 거죠? 네, 민생토론회가 다시 열린 건 49일 만입니다. 총선 직전인 지난 3월 26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24번째 토론회를 끝으로 민생토론회는 잠시 중단됐는데요. 한 달 반이 지나 25번째 민생토론회가 시작돼 있습니다. 이전 토론회와 달리 국민의례가 순서에서 빠졌고요. 또 윤 대통령 발언 이후 이어졌던 관련 부처 장관 발표도 없어져 있습니다. 대신 참석한 근로자들에게 바로 발언 기회가 주어졌고 이에 장관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장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최대한 많이 들을 수 있는 방식을 택한 건데요. 어떤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참석을 했나요? 네, 대리운전기사와 배달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가 가장 많았고요. 또 영세기업과 계약직 근로자, 건설 현장 노동자, 경비원, 외국인 근로자 등이 참석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경력 단절 후 배달 일을 하다 발목 인대가 파열되고 또 남편도 배달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한 여성 근로자의 사연이 소개됐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남편까지 배달 일 중 사고를 겪다니 너무나 슬프고 힘든 상황입니다. 남편도 배달 일을 하다가 다치다 보니 이 일이 정말 위험하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께서 저희 배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많은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달업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속히 마련되길 기대해 보겠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고요. 네, 우선 노동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고요. 이에 더해 교육과 의료, 또 연금 등 다른 개혁 과제까지 언급하면서 개혁은 많은 국민에게 이롭지만 기득권을 빼앗기는 쪽도 있어서 지금 같은 세상에선 적을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개혁을 해나가는 것이 어렵다고 했는데 관련 윤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가 제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냥은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개혁인데 이 개혁은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더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이동 불가능할 정도로 고착돼 버리는 상황을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더 방관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노동시장 양극화로 약자들이 더 힘든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따라 급여와 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차이가 난다고 언급했고요. 이것이 약자들의 목소리조차 내기 어렵게 만드는 현실이라고 짚었습니다.
이런 노동시장 양극화가 임금과 소득, 또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면 민주주의에도 또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근거로 노동시장 양극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 과제임을 역설했고요. 노동개혁의 속도를 높여서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생토론회 재개에 발맞춰서 한덕수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부 장관 등 정부 부처 책임자들은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민생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취임 2주년 국민보고에서 어려운 민생 현황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민생 정책에 힘을 쏟았으나 국민의 삶을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다며 앞으로 3년 동안은 국민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서 적극 실천해 나아가겠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민생 토론회를 재개하는 등 민생 일정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부처별 책임자들이 민생 현장을 찾았습니다. 먼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 망원시장을 찾았습니다. 동행축제 현장 점검에 나선 안 장관은 시장 내 다양한 점포를 둘러보며 시장 물가를 확인했습니다. 안 장관은 전통시장 활력 제고와 물가 안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상인회들, 우리 전통시장들 함께 좀 갈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길들 정말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현장을 찾아 시장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방문객들을 대상으로는 경품 이벤트와 장바구니 나눔 행사도 진행하는 등 소통도 이어갔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 속 부담이 가중되는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농수산물 등 주요 먹거리에 정부의 자금을 투입해 할인 지원을 확대하고 수입품에 대해선 할당 관세를 적절하게 운용할 방침입니다. 또 생계급여 대상을 넓히고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 정부는 오랜 논의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집단 유급 위기에 놓인 의대생을 위해선 의대 학사 운영을 유연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을 앞두고 의료계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의대 2,000명 증원 결정까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겁니다. 의료계의 주장에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2035년에 의사 10,000명이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를 앞서 전문가 포럼 등에서 충분히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추계에 따라 내년부터 2,000명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계 결과에 대해 복지부와 의협 간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4차례 회의를 가졌고 추가로 수급 추계 전문가 공개 포럼을 통해 상당수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의대생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의대 학사 운영 유연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병행했던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1학기 내내 운영할 방침입니다. 수업 시간에 수강하지 않아도 정해진 기간 안에 수강하면 출석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또 1학기에 한해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1학기에 F학점을 받은 과목을 2학기에 이수하도록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1학기 수업을 2학기에 하거나 교육과정을 학기 단위에서 학년 단위로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의사 국가시험도 실기보다 필기시험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으로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시험 일정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학들은 시험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까지 정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대통령실이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해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의 정보 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한다면 국내 기관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이틀 연속으로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불리한 조치를 내려서는 안 될 거라고 재차 강조한 겁니다.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 구조와 관련되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가 수차례 내린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부당한 조치를 취해선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라인 야후가 일본 정부의 정보 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국내 기관에서 기술적, 행정적 자문을 포함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인 야후가 일본 정부의 자본 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 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전날에도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정치권에도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면밀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 상정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도 의결됐습니다.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문제 반등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합계 출산율 세계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저출생 시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며 각종 출산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위험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현 정부 임기 내에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지난한 과제이지만 국가의 존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와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이 저출생 반등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을 예고한 부총리급 저출생 대응기획부 필요성도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저출생 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아젠다로 일관되게 추진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거 지원,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법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에서 한 총리는 최근 정부 24에서 타인의 민원 서류가 잘못 발급돼 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일에 대해 사과하고 관계부처의 전산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주문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의결됐습니다. 한 총리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에 민주주의 의사결정 원리가 작동한 바람직한 사례라며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게 됩니다. 특조위 활동 기한은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베이징에서 만난 한중 두 나라 외교장관은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고위급을 포함한 교류와 소통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성 기자입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중국 베이징에서 4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양국은 먼저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오는 26일에서 27일 서울 개최로 최종 조율 중이며 세 나라가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지속되는 북한 도발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최근 중국에서 탈북민 대규모 강제 북송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해 국내외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들이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측에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왕이 부장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중 관계 협력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양측은 고위급을 포함한 다양한 수준에서의 전략적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조 장관은 왕이 부장의 방안을 초청했으며 왕이 부장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교류 활성화와 양국 외교부 주도의 각종 교류 협력 사업을 재개해 상호 국민 간 우호 정서 확산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양측의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조 장관은 한국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투자 환경 보장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양측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동 정세, 미중 관계 등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의 본 청약에 앞서 미리 청약을 받는 사전 청약제도의 시행이 중단됩니다. 기존에 정해져 있던 본 청약 시기와 입주 일정이 늦어지면서 당첨자들의 불편이 커지자 정부가 조치에 나선 건데요. 자세한 소식 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공분양주택의 사전 청약제도 시행이 중단됩니다. 지난 2021년 7월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 착공 이후 이뤄지는 본청약보다 앞서 시행되는 사전청약을 도입했지만 당첨자의 입주 예정일이 수년씩 늦어지는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95개 달하는 공공주택 단지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됐는데 15개 단지의 본청약이 미뤄졌고 올해 하반기 본청약을 앞둔 14개 단지 중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지구 등의 7개 단지도 지연이 불가피한데 이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사업 지연 이유로는 기반시설 조성과 보상 지연, 공사비 상승과 문화재 발굴 등이 꼽힙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전 청약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앞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바로 본청약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사전 청약 당첨자를 위한 지원과 관리도 강화합니다. LH는 그간 본청약 1, 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해 왔으나 앞으로는 지연이 발생할 경우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서 당첨자들이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LH는 우선 올해 하반기 본청약을 앞둔 사전청약 시행 단지부터 사업 추진 상황과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단지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에 관한 일정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방침입니다. 실제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임시 주거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본청약이 6개월 이상 늦어지는 경우에는 LH는 본청약 계약 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조정해 잔금으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줄여 지연된 사업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업이 늦어지는 사전청약 단지의 장애 요인 해소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연 여부와 상황이 확인되면 국토부와 LH 간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단계별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기간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세금을 안 내려고 꼼수를 부린 고액 체납자들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고가의 미술품을 지인 명의로 사거나 가상자산을 구입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국세청은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징수하는 등 끝까지 받아낸다는 계획입니다. 최다혜 기자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집에 국세청 직원들이 진입을 시도합니다. 집안 곳곳을 뒤졌더니 현금과 상품권, 각종 귀금속이 나옵니다. 명품 가방과 2억 원이 넘는 고가의 미술품도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체납자는 지인 명의의 미술관에 고가의 미술품 수십 점을 은닉해놨습니다. 벽에 줄줄이 늘어선 미술품들은 모두 합쳐 10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호화 생활하는 체납자 641명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은 미술품, 귀금속, 신종 투자 상품으로 재산을 숨긴 41명과 상속 재산이나 골프 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에 거주하고 고급 차량을 운행하며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수법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미술품 위탁 렌탈과 음원 수익 증권 등 신종 투자 상품에 투자하기도 하고 가상자산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 원이며 그중 946억 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그간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할 수는 없었지만 이달부터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직접 자산 매각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11억 원을 직접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였고 나머지 압류 중인 가상자산 123억 원도 계속 매각하여 징수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2023년 한 해 체납자 재산 추적 조사로 총 2조 8천억 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해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627돌 세종대왕 나신날을 기념해 14일과 15일 양일간 경복궁과 세종문화회관에서 세종과의 하루 행사가 열립니다. 인공지능으로 복원한 궁중음악 치화평과 취풍형 초연으로 문을 연 이번 행사에는 뮤지컬, 국악,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됐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기념 행사를 통해 세종대왕의 창조 정신이 과거에 속해 있지 않고 현재에 살아있으며 미래를 밝게 비추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 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6월 여행 가는 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14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철도, 항공 등 최대 50% 할인, 디지털 관광 주민증 도입 지역 특별 할인, 전국 숙박 2에서 5만 원 할인권 제공 등 풍성한 혜택이 이어집니다. 유인촌 장관은 지역 고유의 문화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알뜰 혜택을 준비했다며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지역 관광으로 북적이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의 공공기관과 학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적의 기습적인 공습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공습 상황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는 데 훈련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실전처럼 이뤄진 훈련 현장을 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오후 2시, 적의 공습을 알리는 사이렌이 평온함을 깨뜨립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자 사람들은 서둘러 계단으로 향합니다. 안전모를 착용하고 안내요원의 유도에 따라 신속하면서도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적의 공습을 가정한 상황이지만 훈련은 실전처럼 진행됐습니다. 공습 경보가 내려진 지 6분 만에 모든 인원이 지하에 마련된 대피소로 대피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중앙, 지방 행정기관과 공사, 공단 등 약 5천여 개 기관을 비롯해 전국 약 12,000여 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공습 상황 시 건물 내 전 인원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는 데 훈련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대피 후엔 공습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숙달하기 위한 실습 위주의 교육도 진행됐습니다. 각 기관 인근 소방서와 군부대 관계자는
훈련에 참가한 인원에게 방독면 착용과 같은 비상시 행동 요령을 비롯해 생존 배낭 꾸리기, 응급처치 등을 교육했습니다. 코와 입이 정확하게 호흡기 부분에 잘 닿도록 착용한 다음에 두건을 통해서 머리카락 및 목 뒤에 있는 피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훈련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위기관리 종합상황실을 찾아 훈련에 참관한 한 총리는 실제 공습상황 발생 시 공무원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인원이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훈련에 실전과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안보의식을 고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훈련 종료 후 보완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해 오는 8월 전국민 참여 민방위 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뉴질랜드 어학연수에 참여할 어촌 청소년을 모집합니다. 1년 이상 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의 자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교 2,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이라면 지원할 수 있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은 한 뉴질랜드 FTA 수산협력 사원의 일환으로 7월부터 8월까지 4주간 뉴질랜드 현지 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6월 7일까지이며 참가자들에게는 지원 전 어학 강의 온라인 수강 기회까지 주어지는데요.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어촌 청소년이라면 꼭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봄철 월동 꿀벌의 폐사가 해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월동 꿀벌 감소를 줄이기 위해 로열젤리 다수학 꿀벌 품종 젤리킹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4개 지역에 보급합니다. 젤리킹은 농촌진흥청에서 2018년 선발한 우수계통 간 교접종인데요. 고품질의 로열젤리를 많이 생산해내고 꿀을 모으는 능력도 일반 꿀벌보다 뛰어난 종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진청은 젤리킹 보급을 통해 꿀벌이 고품질 로열젤리를 섭취하면서 강건성을 높일 것이라며 최근 월동 꿀벌 감소로 인한 양봉농가 생산성 저하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른 자연현상과 다르게 이름이 붙는 태풍. 한 지역에 여러 개의 태풍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태풍 정보가 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국제기구인 태풍위원회에서 정기총회를 통해 결정하는데요. 올해 태풍 시즌에 대비한 새로운 태풍 이름 목록이 공개됐습니다.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존의 태풍 이름을 목록에서 삭제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요. 지난 총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출해 사용됐던 매기가 고사리로 노루가 호두로 최종 결정됐고 지난해 중국과 필리핀에 큰 피해를 주었던 제5호 태풍 독수리가 목록에서 삭제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를 대체할 신규 태풍 이름 후보를 발굴하기 위해 올 하반기 이름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쪽 지역부터 오전에 내리면서 점차 동쪽으로 확대되겠고요. 강원, 영동 많은 곳에 80mm 이상,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 많게는 40mm 이상, 전남과 경북 남부는 5mm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2도에서 7도가량 낮아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 18도 보이겠고요. 모레 아침 기온 서울이 9도 등 대부분 지역이 10도 이하, 내륙은 5도 이하로 쌀쌀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14도, 세종 10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서울 18도, 세종 21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15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속초 18도, 강릉 20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침 기온 전주 12도, 대구 13도로 출발해 낮에는 전주 22도, 대구 26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바람이 차차 강하게 불면서 물결은 전해상 최고 3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비는 내일 저녁부터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도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언제까지나 제자로만 머물러 있는 건 스승에 대한 좋은 보답이 아니다. 철학자 니체는 스승과 제자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스승의 날은 참되고 바르게 살라던 스승들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바른 스승이 되어주고 있는지 자문해보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